그래서 179페이지 태양계 내 생명의 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 이게 지구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이 지구가 이제 3D 모델이란 말이야. 그래서 3D 모델을 이제 PPT에 넣을 수 있고 이 3D 모델에 애니메이션을 가하면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3D 모델이니까 이렇게 쫙 띄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요? 신기하지? 그래서 너희들도 인터넷에 혹시 뭔가 뭐 나중에 또 뭔가 발표를 할 때 인터넷에 3D 모델 이런 걸 찾아가지고 PPT에 넣으면 뭐 이런 효과를 넣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다음에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지구가 3D 모델이거든. 오늘 나중에 태양 수업도 할 텐데 태양도 여기 우리나라도 있고 여기 북극, 여기 남극 다 볼 수 있어. 여기 애니메이션 들어가면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자전해라 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효과 옵션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동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쪽 위로 돌아라 해서 이렇게 지구 이렇게 자전하면 어떨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 자, 다시 돌아와서 태양계 내 생명의 출현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책 맨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CHG 즉 모항성 주위에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이제 여기 핵심 키워드로 소개를 하고 있어. 두 번째 줄 보면 있지. 그래서 CHG는 영어로 어떤 의미냐? Circumstellar Habitable Zone. Habitable Zone이 이제 거주 가능 영역 이렇게 아니면 생명 가능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HG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혹은 생명 가능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 항성주위라는 개념이 붙어 있거든, 그렇지? 항성주위의 개념 말고 또 뭐가 있냐? 은하주위의 개념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 이제 수천억 개 아주 많은 별들이 있고 또 행성들도 많이 있겠지. 그 별과 행성 사이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할까라는 그 개념이 바로 항성주위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이고 그 이외에 사실 우리 은하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또 은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은하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은하에서 또 생명체가 거주 가능할까? 이런 개념이 은하 주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인데 그 내용은 우리 책에 다루고 있지 않고 그에 관한 내용을 또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태양이라는 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항성 주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의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 가능 지대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느냐?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 혹은 중심별의 그 광도에 따라서 거리가 얼마나 머냐에 따라 그 지점의 온도가 결정이 되겠지. 이와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1학기 때 복사평형 온도의 개념으로 또 계산을 해보고도 했는데 그래서 이 온도가 약 100도일 때의 경계 그리고 0도일 때의 경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기압하에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온도가 이 정도일 때 이에 해당하는 영역을 우리는 생명 가능 지대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별의 광도가 만약 태양보다 크다면 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멀어지겠지 더. 왜냐하면 더 시간당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태양과 같은 질량의 별은 이 생명 가능 지대가 약 1AU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만약 별의 질량이 크다면 별의 광도도 클 것이고 이렇게 시간당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생명 가능 지대 즉 100도씨에서 0도씨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 중심별로부터 더 멀어질 거다. 이와 관련된 관계식을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D, AU라고 되어 있는 것은 AU 단위의 거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두 분모 분자는 이제 그 전체의 광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태양의 광도가 분모에 있고 어떤 이제 별의 광도가 위에 분자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의 광도가 태양의 2배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것은 몇이 나오지? 루트 2가 나오겠지. 루트 2는 약 1.414니까 1.414 AU에서 생명 가능 지대가 형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너희가 해석하면 되겠다는 거야. 알겠나? 오케이? 반면 만약에 별의 광도가 태양의 4분의 1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루트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0.5가 됐지.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약 0.5 AU 부근에서 형성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식에 따르면 사실 x축이 거리고 y축이 여기는 질량이잖아. 그리고 질량과 강도의 관계, 질량 강도비를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나타내면 어쨌든 y는 루트 x와 관련된 그런 함수꼴로 나타날 텐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반대로 꼬부라져 있는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x축과 y축이 지금은 다 어떤 스케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로그 스케일이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고 약간 우정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고,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x축, y축이 둘 다 로그 스케일인데 그래서 이 생명 가능지대 영역이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그럼 반드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이 생명 가능지대에 있어야만 하나? 그것도 생각해보자. 이 온도가 0도에서 100도 사이 이 영역인데 사실 우리가 지구의 환경에서 봐도 극한의 환경, 즉 영하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행성이 이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꼭 골디락스 존 혹은 골디락스 행성이 아닌 상황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혹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배제하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실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라는 약 1기압 환경에 물론 또 저 깊이 가면은 더 수압이 높은 그런 곳에서도 살고 있는 심해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생명체들이 어느 환경에서 주로 생활하는지를 추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저 먼 외부 은하에서는 또 어떤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 사실 외계의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태양계 내 혹은 태양계 밖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태양계로 돌아와서 우리 행성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선생님의 총 6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 그렇지.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때 생명체가 살고 존재하고 또 진화하기에 적합하겠다. 그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했었어? 방금 얘기했듯이 생명. 그렇지. 적절한 거리에 놓여 있어야 했겠다. 그래서 태양과의 거리가 약 우리 태양계 기준으로는 1AU에 떨어져 있어서 생명 가능 지대 내에 놓여 있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음으로써 그 대기 중에 수많은 이산화탄소들이 용해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은 온도가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액체 상태의 물, 이 물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액체 상태의 물은 너희가 1학기 때 또 배웠다시피 그리고 알고 있었다시피 비열도 크고 열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고 여러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좋은 용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환경의 요건이 되겠다. 그리고 물은 또 순환을 하니까 여러 이제 에너지를 또 수송하고 순환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지. 또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다양한 기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 상태의 물이라는 것이 생명체가 출현하기에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조건을 또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권 말고 우리가 또 어떤 권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기권. 기권은 어떻게 우리 지구의 생명체를 출현할 수 있게 해줬지? 온실 효과. 맞아. 적절한 온실 기체의 양이 적절한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그 내용은 방금 1번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던 거 같고 또 태양의 광선은 지구 자기장 조금 기권을 확장시켜서 보면 우리 지구 자기장도 있는데 그 자기장이 무엇을 또 막아준다? 태양풍에서 혹은 또 여러 우주 방향에서 날아오는 레이,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우주선, 스페이스쉽 말고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선을 막아주고 또 성층권에 뭐가 있지?
오존층이 있잖아. 그 오존층이 또 우리에게 생명체에게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에 또 많은 적절한 산소의 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다. 또 이 대기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만약 우리 지구의 질량이 지금보다 적다면 너희들 탈출 속도의 개념 배운 적 있어? 만약 그 각 원소들의 탈출 속도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탈출하기 쉽겠지. 원소들이 가벼울수록. 근데 지구의 질량이 작다면 그 대기를 온전히 지구 대기에 이제 안전하게 데리고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겠지. 그래서 이 지구라는 행성의 질량이 또 적절할 때 지금과 같은 대기의 조성이 가능했을 거다. 만약 더 가벼웠다면 더 가벼운 원소들을 이제 수소나 헬륨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조건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조건은 우리 천문학적 요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 요인 해가지고 세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우리 지구라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어떤 궤도를 돌고 있었어? 타원 궤도. 이 타원의 개념을 생각하면 또 어떤 개념이 떠오르지? 계절. 그리고 그 타원이 찌그러진 정도와 관련된 이 신율에 관련 지구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 요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타원 궤도 그리고 이심률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구의 공전 궤도 이심률이 되게 컸다 작았다? 작았다. 만약에 되게 이심률이 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태양이라는 것이 그 초점에 놓여 있는 녀석인데 이심률이 굉장히 크다면 근일점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돼 있고 근일점일 때 추우니까 태양이 가까워 엄청 뜨거워지고 만약에 이심률이 굉장히 크다면 원일점일 때 굉장히 춥겠지. 즉 20mm 클수록 초점에 해당하는 그 태양의 위치가 한쪽으로 즉 근일점 쪽으로 쏠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0mm 너무 컸다면 우리 지구의 근일점, 원일점 사이의 온도차가 너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 20mm는 약 0.017로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즉 1공전 주기 동안 한 바퀴 도는데 그때의 연료차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래서 주공전궤도 20률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또 천문학적 요인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돼 있다? 기울어져 있다. 몇 도 정도? 23.5도 정도. 근데 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도 않지 사실. 좀 경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한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사실 배웠는데 만약 그 경사가 23.5도가 아니라 더 컸다면 만약에 한 80도, 90도 이랬다고 어땠을까? 어떻게? 그렇지, 온도차가 너무 크겠지. 물론 그 지구의 어떤 자전, 공전 주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쪽이 태양면을 계속 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즉 해왕성과 같이 천왕성과 같이 이렇게 누워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한쪽만 너무 뜨겁고 한쪽은 너무 춥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적절히 잘 기울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자전축이 경사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우리 지구에 계절의 변화가 발생한다. 계절의 변화가 발생하면 기후의 다양성이 생기니까 또 생물 종류의 다양성도 이제 커질 수 있겠지. 이런 내용들은 너희가 통합과학 때 배웠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즉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구의 자전축이 만약 달이 없다면 사실 지금보다 더 불안정했을 텐데 달이라는 위성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자전축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23.5도에서 21.5 내지 24.5 정도로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그런 경사각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달의 역할이 또 지구와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달도 소중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그 달이 적절한 기조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해안지대에 갯벌과 같은 그런 해안 생태계, 연안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또 이는 결국 또 다양한 생명체의 어떤 거주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 내용은 조금 밑에 잘리는데 보이나? 조금 잘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구라는 행성의 조건을 두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또 다른 포커스를 이번에는 지구가 아닌 별에 한번 더 보자. 즉 우리 태양 말이에요. 이 태양이라는 녀석이 적절한 질량과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별이 우리 태양 질량의 한 10배, 20배 정도라고 해보자. 그리고 어떤 행성이 있는데 더 멀리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그 골디락스 쪽 생명 가능 지대에 놓여 있어. 그럼 이 행성은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적절한 환경일까? 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별. 태양 질량의 10배, 20배 정도로 가면 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적합한 환경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왜 별의 질량이 태양의 10배, 20배라면 설령 그 행성이 이제 적절한 온도에 해당하는 생명 가능 지대에 놓여 있어도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중력이 너무 커서 별의 중력이 너무 커서 그래도 적절히 충분한 먼 거리에 있을 수 있는데 곧 소멸해서 곧 소멸돼서 누가? 별이 맞아 정답이야. 자 별의 질량이 크면 별의 수명이 어땠어? 짧았지. 중심에서의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니까 수명이 짧았어.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생각을 해봐도 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최초의 생명체가 35 내지 뭐 38억 년 전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니 뭐 수억 년 혹은 10억 년 이상의 시간이 또 필요했을 거잖아. 그런데 만약 별의 질량이 그렇게 태양보다 10배, 20배 크다면 별의 수명이 이제 확 줄어들어서 이제 생명체가 출현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만들어지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기율성이 만약 태양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별의 중심에서 연료 소모율이 굉장히 커서 광도가 크고 수명이 짧아진다. 그렇게 별의 수명이 만약 짧다면 별의 주위를 공전하는 이 행성이 설령 생명 가능 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들 생명체가 발생하고 진화하기에 시간이 그리 충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도 적합한 환경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있다. 만약에 별의 질량이 작다면 어떨까? 한 태양 질량의 뭐 0.1배 이 정도다. 근데 다행히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해. 막 갈색 외성으로 되고 그러진 않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떤 논리로 설명하냐 하면 우리 지구와 달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우리는 달을 보면 달의 어떤 모습만 봐? 뭐 한쪽 면만 보게 되지. 그게 왜 그렇지? 달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 이걸 다섯 글자로 뭐랄까? 동주기 자전이라는 개념을 써. 동주기. 그래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은.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별의 질량이 작다면 이 행성도 생명 가능 지대에 놓이기 위해서는 별과 굉장히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별이 이 행성의 기조력을 일으키면서 행성이 자전을 공전보다 더 빠르게 하려고 해도 이 자전을 기조력이 막아버려. 그래서 점차 이 행성의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와 같아져서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이게 한쪽 방향을 지시하는 거라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져서 이렇게 계속 한쪽 방향만 이렇게 계속 한쪽 방향만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런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면 이 행성 입장에서는 어떨까? 한쪽 면만 별을 보고 한쪽 면은 별을 보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행성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환경의 조성이 아니라 극한 환경만 이렇게 지구, 행성이 놓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기엔 썩 적합한 환경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 때는 이렇게 별의 광도가 작고 수명이 길지만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 가깝고 폭도 좁아서 설령 생명 가능 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 별의 기조력 때문에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공전 주기와 점점 닮아가니까 마치 우리 지구와 달의 관계처럼 그렇게 되면서 방금 얘기했던 어떤 낮과 밤의 변화 이런 것도 없고 너무 더운 곳은 덥고 너무 추운 곳은 춥고 이렇게 되면서 적절한 환경이 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행성의 조건뿐만 아니라 별도 굉장히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면 우리 태양과 지구의 관계, 이 태양계라는 것은 정말 또 수조 개의 어떤 항성계 중에서 정말 우연히 잘 만들어진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는 별과 행성이 아닐까. 거기서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신기하지 않나.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보자. 아까 시간이 지나면 별은 뭐 한다고 했어? 진화한다고 했지. 우리 태양은 어떤 별이다? 주기율성이다. 이 주기율성이 진화를 하면, 즉 우리 태양이 약 50억 년 이후에는 어떤 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적색 거성이 될 걸로 예상하잖아. 적색 거성이 되면 별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 차가운 우주 공간과 만나면서 낮아져. 중심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렇지만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면서 그 별의 광도가 어떻게 된다? 확 높아진다. 그걸 HR도 상에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별이 진화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태양이 있어. 그리고 이제 주기율성이 진화, 이렇게 중거성 그리고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한다. 그 과정에서 광도가 점점 높아져. 광도가 여기 Y축도 로그 스케일인데 광도가 한 100배 정도 이렇게 커질 수 있대.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에. 혹은 더 커지면 이렇게 중심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도 하면서 이렇게 더 높아지면 광도가 거의 10,000배 가까이 커질 수 있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태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행성의 공전 궤도까지 별이 커지게 된다는 거야. 여기 그림 한번 볼까? 2019년 지원 수특의 문제인데, 왼쪽은 현재 태양과 행성의 어떤 위치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 영역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태양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의 공전 궤도를 어떻게 했어? 더 그걸 잡아먹었지. 그래서 수성 금성 없어. 태양에 녹았어.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야? 지구 차례지. 그렇게 태양이 점점 커지면서 사실 그 크기는 거의 목토 이 정도의 공전 궤도까지 커질 수 있을 거래. 그러면 이는 아직 진화 과정 중인 거야. 아직 완전 적색 과정이 되기 전에 이 정도까지 되는 거지. 지구를 표현 안 하기엔 너무 미래가 암울하니까 이 시점까지 표현한 게 아닐까. 아무튼 그래, 이 시점과 이 시점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어디가 더 넓어? 나가 더 넓은 거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디가 더 높을까? 지구에서 보면 나가 더 높겠지. 여기가 100도의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구는 태양과 가까우니까 훨씬 더 수백 수천 도가 될 거고, 지구는 여기 있으니까 100도에서 0도 사이가 되겠지. 디귿 태양의 광도는 누가 더 클까? 나가 더 크겠지.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별의 크기도 크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주기율성보다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별의 광도가 커진다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 정확히 디귿을 확신할 수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어떤 생명 가능 지대의 변화를 보험으로써 광도가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는 이 태양이 이제 탄생하고, 즉 원시별에서 주기율성으로 탄생하고, 또 지금은 약 46억 년, 그리고 약 100억 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는 적색 거성으로 되고, 110억 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행성상선으로 주위의 물질들을 날아가고 중심에는 탄소로 이루어진 이제 백색 괴성이 남게 되겠다 하는, 우리가 또 배웠던 이 태양의 일생에 관련된 자료도 떠났으니까 우리가 시간 차원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조금 별개의 이야기지만, 혹시 이 유명한 시 뭔지 아나? 지금 뭔지 아나? 아는 것 같은데 아니 모르나? 이 시 본 적 없나?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MIT. MIT.
MIT에 가니까 이런 기념품 샵에 이런 물품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여름 방학 때 이제 뭐 영재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듣는다고 MIT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 MIT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가 보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어떤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방정식인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이 드레이크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던 거야. 여기 이게 그 작품을 소개하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읽어보면 이제 MIT 뭐 교수가 이제 뭐 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드레이크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다. 그리고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지적이고 또 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문명화되어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이런 것이 몇 개나 있을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인들의 개요를 포함한 것을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드레이크 방정식에 관련된 자료를 쌤이 이제 찾아와 봤는데 이렇게 나타났는데 참고로 이 드레이크 방정식은 뭔가 굉장히 유도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가 외계에서 우주에서 통신 가능한 지구 밖 문명의 수를 헤아릴 때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금 추상적인 방정식이지 뭐 이게 뭐 굉장히 수학적으로 유도가 되어서 나온 것은 아니니 그냥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 1년 동안 형성되는 항성의 수, 즉 전체 이제 별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또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 그 다음에 행성을 가진 항성의 비율, 즉 이 항성에서 별에서 얼마나 많은 몇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겠냐 이걸 또 곱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항성이 행성을 가진 경우 이 앞에 두 개를 충족하는 이 경우에 그러니까 곱하기 해야 되겠지. 충족하는 경우에 생명 생존 가능 영역의 행성수, 즉 생명 가능 지대에 놓여 있는 행성은 몇 개인지 이걸 또 곱한다는 거야. 얘는 전체 행성의 수는 분모가 되겠고 분자는 생명 가능 지대에 놓여 있는 행성의 수가 되겠지.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 8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 또 그다음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비율 이거 되게 추상적이지 않나? 생명 가능 지대에 놓여 있는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비율은 몇 %일까? 이걸 또 여기 이제 곱해준다는 거야. 이거 사실 뭐 0% 아니면 0.0001이 될 수도 있고 뭐 편의상 100%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을 넣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생명이 이제 있다면 그 생명이 지적 생명체까지 진화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이 지적 생명체가 행성 간 통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문명의 존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행성의 수를 헤아려 보는 거야. 그래서 MIT에는 뭐가 있었냐? 이런 게 있었어. 실제로 방금의 각 팩터들 있지. 그 팩터를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추정 가능한 그 퍼센트를 팩터 하나하나 조정해가지고 그 행성의 개수를 헤아려 보는 거야. 쌤이 직접 한 건데 한번 봐봐. 우리는 지금 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3만 개 정도의 별 샘플을 가지고 있대. 연구했대. 트랜짓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어떤 관측 가능한 그리고 좀 작은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총 5개의 요인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야. 위에는 드레이크 방정식에 관련된 요인들이 전개되어 있고 그래서 3만 개의 별에서 약 300개의 행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걸 이제 조절을 해보는 거지. 여기는 이제 생명체가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별. 그 다음에 이 별이 생명 가능지대 헤비터블 존, 생명 가능지대에 놓여 있는 비율. 그 다음에 그 행성이 이제 관측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가. 이건 진짜 0에서 100%야. 이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생물학적인 가스
이런 것들이 발견 탐지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해보니까 저렇게 이걸 또 조절하면 저렇게 행성의 개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 혹시 수업 때 쓸 일 있으면 써야지 했는데 여기서 조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개념도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우리 179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운 내용이야. 빠르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구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서 1학년 때 배웠지만 원시 지구가 지금의 지구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에 관련된 소리거든. 그래서 지구가 원시 행성이었을 때 원래 갖고 있었던 가스, 얼음 이런 것들은 지구가 굳어지는 동안 우주로 빠져나갔어. 처음 이 원시 지구의 크기, 질량은 굉장히 작았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쿵쿵 있을 때 이런 가스 얼음들이 이렇게 또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나가고 다시 또 중력에 이끌려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었던 거지. 또 너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수많은 미행성체의 충돌, 집적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점점 그 크기와 질량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그 마그마의 바다가 미행성체의 충돌이 점점 적어지니까 식게 된다. 그렇게 우리 지구의 어떤 지각이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바다 속에 있던 그 가스들이 하고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때 나오는 가스들이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었을 건데 그 원시 대기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또 거쳤다는 거지. 수증기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 수소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 산소와 메테인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또 화학적인 반응이 오갈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암모니아도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질소가 되고, 이런 이제 변화가 발생하면서 대기 중에는 이렇게 질소, 이산화탄소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존재했다. 원시 대기에는. 그래서 여기가 현재야.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가 현재고 이렇게 보면 돼. 위의 축을 보면 좋겠지. 0에서 이렇게 쭉쭉 가면 되는데 처음에 뭐가 제일 많았어? 이산화탄소, 파란색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어. 여기 Y축이 지금 각 기체의 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압이 Y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인데 여기는 한 8 정도? 7, 8기압 정도래. 지금 우리 대기의 기압은 몇 기압이라고 해? 1기압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 7, 8기압 이산화탄소만 이 정도라면 굉장히 가스가 많았다는 거겠지.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됐다? 쭉 떨어졌다. 뭐 때문에? 원시 바다에 녹아서. 그래서 바다에 용해되고 이 이산탄소는 또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침전돼서 또 직권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만약 직권으로 이동을 못했다면 해수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포화되어서 이제 해수가 거의 진짜 산성화되었을 거고 더 이상 녹지 못하면 이산탄소는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일정해졌겠지. 하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그런 양이온과 결합을 하면서 직권으로 계속 또 이동을 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또 잘 녹을 수 있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해양이 많이 또 흡수를 하고 저장을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이산화탄소 사용,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또 대기 중에 너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질소는 반면 어떤 거 같아? 거의 일정하지. 왜? 그럴까?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고 안정해서 대기 중에 함량 변화가 함량비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아르곤은 이제 다른 기체들이 또 줄어들고 하면서 아르곤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지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선 우리 책에서는 또 산소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산소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 한번 보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38억 년 요 전에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 어떤 조류 생물인 남세균에 의해서 이제 바다에 산소가 공급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산소는 해수 속에 용해되었다. 대기 중에는 아직 없었겠지. 근데 해수 속에 계속되는 광합성으로 산소가 어느 정도 포화되니까 어느 순간 해수에 있던 그 산소가 기권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그 시점이 약 현재로부터 27억 년 전쯤이라고 해. 이때 여기서 보는데, 그래서 27억 년 전쯤 이제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약 4억 년 전쯤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 원자 두 개로 쪼개지고, 또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와 결합을 하면서 뭘 만든다? 오존을 만든다. 그러한 오존이 대기 중에 충분히 많이 존재하면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고, 그래서 해상에서 육상으로 생물이 이제 또 이동할 수 있는 더 거주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육상에 많은 식물이 존재하면서 더 활발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대기 중에 약 몇 퍼센트의 산소가 있지? 22, 맞아 22% 정도 산소가 있고, 질소가 거의 한 77%, 70몇 퍼센트 이렇게 76, 7%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질소와 산소의 비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 지구 속에는 처음에 유기물이 존재했지만 여기서 또 기본적인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단순한 유기물들이 이제 원시 해양에 가라앉아서 또 이제 점토와 같은 곳에 있으면서 점차 쌓이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서 복잡한 유기물로 점차 진화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뭐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생명체로 진화해 올 수 있었다.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 179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어. 그래서 태양계 내 생명체의 출현 이렇게 소단공 이 부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태양의 물리적 특성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 태양의 물리적 특성은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다고 알고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 2년 전인데 중3 때 태양과 관련된 거 배웠던 거 기억 안 나? 2년 전이면 한참 코로나 시대였다, 그치? 그래서 태양과 관련된 활동 중에 태양의 대기 영역에 코로나도 있다, 얘가. 혹시 너희가 중3 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태양의 코로나 뭐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이 없을까? 있나? 그래요. 크라운 모양으로 기대어 있고. 아무튼 맞아. 너희가 2년 전에 분명히 배웠을 거야. 중3 교육과정에 태양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태양의 내용들, 물론 중학교 내용보다 좀 어렵게 다루겠지만 너희가 또 태양계 개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태양의 좀 몇 가지 특성들을 알아봤을 거야. 이따가 이 내용 같이 한번 다시 알아보자. 자, 남은 시간 쉬었다가 할게. 수고했다.